집안 사정이라든지 오픈하면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주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뭔가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고 뭐 이런 측은지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기는 한데 어떤 시점에서 단점으로 작용을 할지 알 수 없는 게 또 사회생활이기도 하거든요. 작가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관계라는 게 빨리 막 멀어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서서히 막 이렇게 식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점차 멀어지는 관계, 뭐 어떤 그런 거에 어떤 신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예민한가?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한번 좀 의심을 해주시는 거,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징후예요, 사실. 내가 예민한가? 뭔가 좀 걸리네. 약간 이런 거. 걸리네. 근데 뭐라고 딱히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 살짝 기분이 나쁜 듯 만 듯한.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뭔가 멀어지기 직전 신호가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예민한가? 근데 이게 약간 연애도 그렇고 뭔가 그냥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런 거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연락이 안 돼요. 잘. 연락이 잘 안 되면서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그 사람을. 또 이유를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뭔가가 이게 점점 사람을 보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딱히 뭔가 이유들이 다 있긴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거나 뭔가 그 변명하는 성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근데 그거는 그런 게 있죠. 대놓고 뭔가 너하고 멀어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좀 알아서 줬으면. 멀어져 줬으면. 알아서 좀 이 마음을 눈치채고 알아서 좀 멀어져 주면 고맙겠다. 상대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럴 때 무언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좀 약간 걸리는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나도 마침 잘 됐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이 멀어지면 되겠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뭐 이분을 뭐 이렇게 손절할 마음까지는 뭐 없고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싶었는데 상대가 좀 멀어지는 느낌이다. 그럼 약간의 일종의 짝사랑 같은 느낌이라면 뭐 어떻게 하는 행동이 좀 있을까요?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한? 일단 먼저 노력은 해봐야죠. 노력. 그렇죠. 노력과 확인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요즘에 예전 같지 않고 내가 예민한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드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 그게 그냥 내가 변해서 그런 건가? 내 상황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우울감이 있는 그런 시기인가?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요즘 정말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연락을 하는데 답도 너무 늦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예전보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못 꺼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꺼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혹시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용기가 좀 필요해요. 용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상대방이 뭔가 이런 기미가 느껴져. 이런 정도면은 그런 정도의 확인은 좀 필요해요, 사실. 근데 이게 나한테 좀 섭섭한 거 있어? 그랬을 때 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라고 말해버리면 또 거기서 좀 더 나가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네가 나한테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고 한 날인데 그날 뭐 누구는 만났었더라. 예를 들면. 근데 친한 사이면은 이런 거 그냥 얘기해도 사실 괜찮아요. 그냥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정말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면은 성의 있게 설명을 해줘요. 그날 마침 안 됐었는데 어디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의 오해를 풀어주는 말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날 그렇게 됐어 뭐 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풀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떠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나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내가 놓치기 싫어요. 그 사람은 멀어지는데 나는 조금 좀 다가가고 싶다. 아직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뭐 어떤 노력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좀 이 사람이 멀어지는 건 확실하다.
그거는 대화밖에 없어요. 일단 대화. 예, 네. 대화를 해서 내가 요즘 좀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혹시 뭐 이렇게 섭섭한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답을 잘 못한다고 네, 그랬잖아요. 못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점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불편해하는구나 라든지 그런 걸 알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설명을 하기를 거부해요. 그냥 모른 채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그쯤 되면은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아예 손절은 하지 않고 좀 멀찍이서라도 가끔 친분을 유지하거나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번 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를 이제 되돌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나 혼자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는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그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시작됐는데 약간 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조금 뭔가 손절 아닌 손절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뭐 어떻게 뭐 해야 될까요? 반대로 나도 천천히 이렇게 카톡을 안 읽고 이렇게 답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예 비슷하죠. 예 네. 비슷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손절 네. 이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그냥 그게 디폴트가 되는 게 또 네. 관계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손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주식 용어에서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끊어버리는 원래는 거죠. 예, 그냥 네.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네. 건데 그렇게 칼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끔은 괜찮거든요. 그런 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프리랜서로 평생 일을 했어요. 네. 처음 사회생활 시작부터. 근데 일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고 가장 큰 장점이 같은 사람을 매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네.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수입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 보거나 아니면 자주 봐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웬만해서는. 네, 네. 예. 그래서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냥 가끔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횟수를 좀 조절을 해나가는 거죠. 네. 예. 아, 그러면은 가능하면 손절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지인 정도의 수준으로는 계속 뭐 한 번씩 연락도 가끔씩 하고 그렇죠.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사회생활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예, 좁습니다. 한국 사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손절을 해서 이 사람과 마주쳤을 때 불편할 만한 상황 이런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날 때마다 네. 그 행동폭이 너무 좁아지고 불편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손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이게 시간 제한도 있고 뭐 이게 여건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모두를 뭐 다 만날 수는 없고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뭐 누가 만나자고 할 때 내가 뭐 계속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 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뭐 한 1년에 한 번 뭐 정도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계속 거부하기도 이제 한계가 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손절을 하겠다 뭐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이게 연락을 좀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연락하고 아니면은 뭐 3년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하고 이래도 괜찮은 사이들도 저도 많아요. 예, 서로 괜찮은 3년에 한 번. 예, 바쁘니까. 네. 그리고 그 바쁘다는 게 충분히 이유가 돼요. 그렇죠. 사실 뭐 다들 바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사회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결국 한번 만나면 다 인연을 또 이렇게 이어가라 이렇게 또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아예 안 만나는 게 낫다. 한마디로 뭐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의 어떤 유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 중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냐. 나한테 만나서 유리한 사람들만 다들 만나고 그러는 게 세상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네. 이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는 네. 생각 자체가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예, 요즘에는 그런 말로 그래도 한정 지어져서 이름 붙이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몰랐죠.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멀어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멀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도 돼요. 근데 그 나르시시스트를 뭐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사실 초반에 구분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해요. 뭐 심리학자분들 아니면은 뭐 신경정신과 의사분들 다들 공통적으로 초반에 알아보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내 내면이 피폐해지는 게 점점 느껴져 서서히.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자주 하면. 근데 그러면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예, 한번 눈을 뜨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뭐 이게 인간관계라서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러면 뭐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공통적인 행동 같은 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뭐 예. 어떤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뇌.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어떠어떠한 점에서 잘못됐고 예,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야. 근데 그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건데 네가 착각하는 거라는 식으로 주입을 해요. 어떤 본인이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정답이고 난 다 틀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되니까 계속 피곤하고 내가 뭐 문제가 많나? 막 이런 느낌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잘해준다는 게 함정이에요. 잘해줘요 또. 예.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나쁜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은 누가 곁에 남아서 피해를 보겠어요. 초반에 다 도망가죠. 근데 잘해주고 또 이렇게 뭘 줘요. 실질적으로도 소소한 걸.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점점 관계는 가까워지는데 정신은 피폐해지는. 그러니까 너를 챙기는 건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이 정답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뭐가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직접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분들을 좀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정신과적인 문제가 다 생깁니다. 큰일 난다. 이분 만나면 큰일 납니다. 계속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은 큰일 나요. 완전 뭐 어떤 뭐 지배를 당한다든지 뭔가 뭐 내가 이제 나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우울증. 예, 우울증은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오고요. 뭐 불안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왜곡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사람들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생 전반이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도망가라. 근데 이게 보통 그 가스라이팅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당하다 보면 이게 도망간다는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계속 거기 이렇게 얽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내 친구가 약간 그런 거를 좀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막 그 이간질하는 걸로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뭐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그게 진리는 아니고 다른 사례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를 근데 적대적이지 않게 얘기만 해줘도 훨씬 나아져요. 너 그 사람 만나지 마.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의 주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은 인간관계가 좁아요. 그리고 한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 이런 분들이 주로 타겟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스라이팅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나게 해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예. 근데 그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 아닌 사례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긴 뭔가 그 사람이 계속 한 명만 계속 만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점점 보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기도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그분은 좀 나오기 힘든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나 주변에 계시다면은 내가 먼저 좀 나서서 좀
말려주고 약간의 좀 다른 정보도 있다는 걸 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가스라이팅까지 해가지고 막 심각한 상황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사실 그 인간관계 뭐 어떤 친구 관계나 이렇게 내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계속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우리가 수준이나 어떤 상황이 비슷하면 모르겠지만 나보다 조금 뭐 객관적으로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조금씩 뭔가 이 비교 심리 같은 게 좀 생기면서 좀 약간 원망도 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마음이 생기는 어떤 그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가장 불행하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것만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비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랑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더 나은 걸 받는다는 데서 출발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20대 친구예요. 똑같은 20대인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미국의 셀럽인 카일리 제너 이 친구 20대인데 재산이 8천억이에요. 네. 우리 돈으로. 네. 근데 쟤는 내 또래인데 8천억 있어. 하면서 내가 슬프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야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연봉이 8천만 원이면 그건 괴롭죠. 나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데 이 친구는 이래. 이러면은 쟤하고 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왔는데 왜 나는 지금 와서 이럴까라는 식으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인간관계를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아를 인식하는 테두리가 있어요. 근데 그 테두리를 나라는 사람으로 좁게 잡으면은 이게 훨씬 덜해요. 자, 그 카일리 제너는 남의 일이잖아요. 어차피. 남의 일이라서 괴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천만 원 버는 내 친구 얘기도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괴로워하면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중심 관심사를 너무 폭을 넓게 가지는 거예요. 나하고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내 주변의 친구들까지가 중심 관심사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자꾸 같은 걸로 인식을 하다 보면 점점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 중심 관심사가 자아라는 걸로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게 되는 것처럼 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카일리 제너 8천억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또 오 진짜? 왜 이러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잖아요. 남의 일이지만 뭐 관심도 가지고 재밌어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금방 잊어버리죠. 관심은 있지만 잊어버려요. 근데 친구 간의 관계 또 그 이외의 타인 간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와 그렇구나. 어머 그동안 되게 많이 고생을 해서 그 정도까지 또 연봉도 올리고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은 가질 수가 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런 거는 다른 거죠. 보통 이제 내가 비교심을 안 가지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아까 말한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대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연봉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주변 친구가 그러니까 뭐 너도 좀 옛날에 좀 잘 좀 하지 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아까 말한 그 카일리 제너는 이제 나랑 뭐 소통할 일이 없지만 이 사람은 뭔가 계속 뭔가 그 관계가 생기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점점 내공이 생겨야죠. 이제 그래서 내 자신이 무언가 좋아하는 일이나 아니면 집중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비교하게 될 거예요. 더 비교하게 되죠. 원래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언가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뭘까를 한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뭐 친구도 별로 없었고 뭐 인기도 없었어요. 뭐 근데 주변에는 더 활발하게 인기 있고 뭐 재밌게 사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저는 별로 비교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 친구들이 부럽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작가잖아요. 네.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어릴 네. 때도. 그래서 저만의 망상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뭐 해리포터의 그 조앤 롤링 작가가 어릴 때부터 해리포터 세계관을 쭉 상상하면서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구축을 하고.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네. 저도 그런 거대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어릴 네,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세계 안에서 굉장히 그 해리포터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세계가 확고하게 있으니까 내 옆에 사람이 뭐 어쨌건 간에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키면은 쟤 좀 이상한 애다. 이럴 수는 있지만 예, 아주 거대했어요. 예, 뭔가 네. 되게 촘촘한 세계관이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만의 그런 세계가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우리 부익남 채널을 만드시고 이 안에서 공부하시고 또 하나의 체계를 만드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노력이 다 들어갔을 거잖아요. 네. 그거 하시면서 비교할 시간 없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하긴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비교심과 그 이후의 질투심은 나만의 길이 없을 때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간 길을 나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좀 약간 좀 원망도 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얘가 간 거랑 상관없이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비교를 할 게 뭐 별로 없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비교심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버리면 사실 어찌 보면 이 인간이 뭔가 좀 더 나아지려는 그런 원동력도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교심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이 비교심을 좀 어떻게 좀 잘 이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들은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생존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경쟁심이라고 할 만한 게 여기서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용을 해서 돌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람에 대해서 예, 가지지 말고 어떤 그 목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걸 향해서 비교를 하고 또 자기 검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발전이 되겠죠. 그걸 뭔가 이룬 사람을 뭔가 비교하지 말고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연봉 8천이면 나도 연봉 8천 이상 받겠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목표 그쵸. 지향성으로 선택을 하면은 조금 이 비교심도 좋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럼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주변에 뭐 그렇게는 못하고 막 그냥 그 누구를 막 미워해. 막 보통 친구 3명이 만나면 한 명 화장실 가면 이제 둘이서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옆에 내 이 지인이 뭔가 그 비교심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좀 내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좀 이렇게 토닥이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깨치고 나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동조하기보다는 얘기 돌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에 더 매몰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강화가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화제를 좀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남인숙 작가님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회생활도 하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내 얘기를 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정말 속 깊은 얘기, 뭐 비밀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뭐 나의 얘기 이걸 좀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요 너무 숨기고 얘기를 안 하면은 사람이 약간 음흉해 보인다고 하는 이런 게 있고 너무 차갑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사람이 어렵다. 친근감을 못 느끼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는 오픈을 하는 선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게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좀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뭐 어떤 뭐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예전에 무슨 뭐 별명이 뭐였다. 아니면 뭐 내가 예전에 무슨 뭐 고생을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내 옛날 뭐 연애 얘기 막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뭐 그런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람마다 그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친구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이 사람의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남편이나 아니면은 부인이나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상관이 없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전달돼도 괜찮을까?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라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부간애들 얘기 많이 해요. 네. 내 회사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 남자친구가 글쎄 누구누구였대. 뭐 이런 얘기들 다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보면은 그 회사 동료나 뭐 이렇게 지인분의 배우자들 만났을 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얘기 많이 들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전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해도 괜찮은지 한마디로 내가 말한 거는 다 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 안에서 좀 결정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런 주제만큼은 절대 남에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안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하면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주고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나의 뭐 약점이라든지 그런 네네. 것들. 그런 기대를 하고서 얘기를 막 가정사나 안 좋은 것들 다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뭔가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고 뭐 이런 측은지심이 드는 것도 네네. 사실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기는 한데 어떤 시점에서 단점으로 작용을 할지 알 수 없는 게 또 사회생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이걸 잘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면 이 사람을 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뭐 부모님이 너무 뭐 양쪽 다 힘들어서 다 수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너무 힘에 부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리스트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도 모르게 무심코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게 나한테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나의 약간 약점 같은 거 가능하면 좀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까 말한 측은지심도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조언도 하고 뭐 충고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조언이나 충고 때문에 또 싸우고 또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조언이나 충고 해도 되는지 하면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충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충고는 하지 마라. 네, 그냥 충고는 안 할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게 그냥 속편하다. 그게 안전하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상대편에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얘기해줘야죠. 네.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상대방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예, 내가 먼저 하는 충고는 그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원래 메시지라는 게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체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소통이라는 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하는 내용이 맞는다고 해도 다 튕겨내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한테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관계만 망가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냥 내 곁을 떠나는 것보다 이 사람의 네. 안전이 더 걱정되라는. 네, 네, 네. 그냥 다시는 안 봐도 되는데 얘가 무사했으면 좋겠어. 어찌 보면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이런 정도 될 때야 충고를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안 봐도 될 각오를 하고라도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심각하면 네. 그때는 충고를 하되 아니면은 그냥 입을 좀 닫고 있는 게 좋다. 네, 어차피 이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너무 막 살아. 너무 막 살고 내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얘가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에 이제 하다가 이제 뭐 꼰대 소리도 듣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꼭 좀 참아야 되는군요. 참아야 되죠. 예. 저도 좀 참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하셔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언 정도를 구할 때는 조언을 해주는 건
괜찮겠죠? 나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그럼요. 근데 그 조언을 할 때도 이게 뭐 사람마다 좀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좀 격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세게 너 정신 차려 약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좋다라고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캐릭터를 미리 다 파악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묻는 사람이. 그런 건가요? 아까 약간 뭐 이경규 개그맨이 막 이렇게 호통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건 다 익스큐즈가 된다. 호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네. 자꾸 유도를 해요. 저한테. 좀 헤어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서 네.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 조언을 구하면서. 네.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해주죠. 네.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자기의 결정에 책임질 용기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정을 저한테 미루고 헤어지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그러죠. 네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네. 나는 그 얘기를 해주지 않겠다. 답정너잖아요. 답정너.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의 그 고민 상담 같은 거죠. 사실은 난 이미 정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너한테 물어보고 책임을 전가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못 하거든요.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하긴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조언은 정말 진짜 고민이 될 때 하는 거고 내가 무언가 이미 하나 마음이 쏠렸다면은 사실 뭐 본인이 뭐 밀고 나가는 것도 뭐 필요한 거죠. 그 조언 얘기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 조언이나 뭐 충고를 빼더라도 이게 가장 민감한 게 좀 이게 가족이나 아니면 뭐 어떤 배우자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친구가 나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 조언을 구하는데 뭔가 가족 관계 같은 거예요. 아주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 조언을 구체적으로 구할 때가 있어요. 네. 뭐 교육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지 네. 이런 거는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해 주면 돼요. 그건 네. 정보성이니까. 그런데 묻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해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얘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근데 다른 가족에 관해서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다른 타인의 아이, 자식에 관해서는 그냥 칭찬 아니면 얘기를 안 한다. 자녀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그게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의미는 괜히 말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요. 네, 정말 어떤 뭐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그냥 야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는 관계라고 해도 같은 이야기를 자식에 대해서 그렇죠. 저 행동은 이거 못 참지, 이거는. 이거는 좀 그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야 쟤 뭔가 ADHD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뭐 바로 술병 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걱정돼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이러면은 그 관계는 끝나네요. 안 좋아요. 손절하고 싶다면 자녀 얘기를 해라. 바로 끝납니다. 그러네. 요건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게 친구 관계에서 이제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떻게 나 결혼해도 돼. 요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좀 좋게 그냥 얘기해도 될까? 내 눈엔 좀 별로여도 좋게. 아니면은 직언을 해야 되나요? 이미 그럴 때는 마음이 다 가 있을 때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도 못 말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도 이 사람이 잘못되는 건 못 본다. 이런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 안 된다. 내가 널 안 봐도 되니까 얘랑은 결혼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못 말리는 관계다. 그러면은 지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미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 그냥 확답을 듣고 싶은 느낌이라면 그냥 좋게. 그냥 뭐 네가 선택한다면 항상 응원해. 이 정도. 그렇죠. 너의 선택이니 그냥 응원할게. 그냥 이 정도. 괜히 거기서 내가 까불까불 조언한다시고 했다가 괜히 사이만 또 틀어질 수 있다. 그렇죠. 상대방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괜히 나를 싫어하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야, 내 친구 누구누구가
싸우면서 얘기하잖아요. 보통 싸우다가 야, 내 친구도 너 별로래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둘은 화해해서 잘 지내는데 이제 이 친구만 나쁜 사람이 그렇죠. 되는 거죠. 앞으로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생각해 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그 어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뭐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난 이걸 좀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 약간 좀 회피를 좀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대답을 안 하지? 이거 좀 애매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다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난감한 질문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부인님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라고 물어본다. 이러면은 만약에 100억 5천만 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월세로 한 달에 5천만 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냥 꽤 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짐작은 많이들 할 거예요. 분명히 이 정도면은 많이 벌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월세로 5천만 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한턱 내. 나 돈 꺼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질투로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약간 두리뭉실하게 약간 은유와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죠. 하라는 거죠. 뭐 중고차 정도 한 대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중고차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페라리 중고인지 아반떼 중고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생각은 상대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농담. 이 농담하고 이렇게 흐리게 말하는 거 두 가지를 결합을 하면은 얼추다 넘어갑니다. 농담으로 한 5천억 정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죠. 좋네요. 한 1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그분도 진심으로 이걸 파헤치려고 물어보는 건 아닌데 사실 그렇죠.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내가 굳이 막 진지하게 대답을 하면은 서로 또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또 꺼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진짜 얘기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분명히 퍼져나갈 것이다. 그것까지 또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죠. 굳이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이면은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이게 사실 사람의 어떤 관계는 다 말 때문에 그리고 또 말 실수가 또 이제 다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은데 결국에 내가 잘 조심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드네요. 몇 번 안 만난 사이? 약간 어색한 사이에서 뭔가 대화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나 아니면 나한테 좀 호감 가게 하는 뭐 말투 뭐 이런 게 뭐 있을까요? 뭐 대화법 같은 게? 일단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도 되나? 뭐 그런 부담이 있으면은요. 뭔가 내가 정보를 줘야 할 것 같고 뭔가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담에 시달리는데 이러면은 일단 말이 없어지고요. 어색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대화가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화라는 거 그리고 소통이라는 거를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신적인 걷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적인 걷기. 그러니까 사람이 안 걷고 한 몇 주만 그냥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뭐 몸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욕창 와요.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창 이런 게 2시간만 해도 생기는 거 아세요? 그래요? 우리가 잘 때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쉴 새 없이 뒤척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거동을 못하는 환자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2-3시간만 해도 그 부위가 괴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사소한 활동들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을 안 만나고 대화를 안 하고 이런 활동이 그냥 정신적으로 누워있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이라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하면은 대화를 하는 그 시간 자체, 그 행위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해도 괜찮고요. 뭐 연예인 얘기해도 되고, 네. 예, 뭐 날씨 얘기해도 되고, 뭐 먹는 거 얘기해도 되고. 네. 저는 맛집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뭐, 맛집 다들 예. 좋아하니까. 그렇죠. 네. 이 근방에 뭐 유명한 순댓국밥집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얘기를 한다든지 네. 뭐 몇 시간 줄을 섰는데 맛이 어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런 얘기도 재밌고 추천도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추천. 네. 뭐가 됐든. 예, 아까 제가 다이어트 음식 추천하고 네, 뭐 네,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사람들 간에. 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반대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대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본인이 어떤 뭐 본 뭐 책이라든지 최근에 뭐 어떤 거 재밌었던 거 있으면 나 좀 알려달라고. 네. 그러면서 또 대화가 또 되기도 하니까 생각보다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도 괜찮다. 결국에 이 대화라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거는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점점 좀 기울어 가는데 작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의 원칙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뭐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판단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말투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말투. 예. 근데 이게 어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네. 그게 I 메시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나로 시작하는 그런 네.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은 모든 메시지가 좀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야, 너 지금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야, 나는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네. 듣기에 낫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약간 이런 상태다. 그렇죠. 이 살다 보면 이 아무래도 사람 관계를 좀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내 주변에서 막 떠나가기도 막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이 어떤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뭐 공통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주로 그래요. 자기 중심성 그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적이다. 네. 뭐 사람이 못됐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어떤 생각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태도라든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입장에서만 나가는 거. 이런 게 좀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더 소탈하고 내 본 모습을 보여주는 진실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좀 개선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말하는 예. 공부. 이제 말하는 공부 그리고 내 생각을 좀 고치는 공부. 왜 우리가 마음은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생각은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좀 생각을 고쳐보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가 있겠네라고 한번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그럼 이게 반복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음은 또 따라가요. 네. 마음도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해요. 이럴 때. 네. 근데 인공지능이 점점 사람의 감정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뭐냐면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자율주행하는 AI 그 프로그래밍 하면서 딥러닝 시키는 아르바이트를 네.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무슨 최첨단 무슨 프로그램 막 이렇게 입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화면에 뭐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 사람이야 하고 가르쳐 주고 그냥 수동이에요, 완전히. 네. 그리고 이거는 바위야. 이건 전봇대야. 네. 이러면서 계속 그 인공지능한테 계속 수만 번을 입력을 해줘요. 이게 그 마우스로 콕콕 찝으면서. 네. 그러면은 그냥 그 양이 쌓이는 거를 이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딥러닝이거든요, 사실. 네. 우리 사람도 사실 인공지능처럼 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질상으로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걸 학습하면 돼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걸 너무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좀 인기 있거나 태도가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고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네. 반응 괜찮은데? 학습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돼요. 이게 계속 쌓이면은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보다 더 낫거든요, 뇌가. 왜냐하면 응용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딱 자기가 학습된 것만 그냥 받아들이지만 네. 사람은 하나 학습하면은 그래도 몇십 개 정도는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낫죠. 네. 이것도 배우겠다고 생각하면 나아지는데 네. 아예 그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는 나왔지만 그럼 반대로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많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막 이 사람을 막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아주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성 간의 친분 관계 네. 이것도 그렇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네. 가진 분을 남자도 취재를 해봤고 여자도 취재를 해봤어요. 네. 예, 그런 여자도 픽업 아티스트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고정적인 파트너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거나 사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태도가 매력적으로 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다리 걸치라고 권하는 네. 게 아닙니다. 네.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일부러 무심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밀당을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다 알거든요. 이제는 뭐 밀당하고 이러는 수법 같은 거 네. 그런 게 다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아유 수쓰네. 예, 이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밀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렇게 되면요. 자연 밀당이 돼요. 네. 예, 내 페이스를 내가 좀 중요시 여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희생을 하면서 내 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잘해줘요. 이 사람이 좀 더 편할 수 있게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죠. 네. 그런데 만나지 않는 동안에는 자기 삶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연락에 집착한다든지 뭐 이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물론 뭐 연락을 하죠.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집착해서 하는 거하고 본인이 이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게 상대방의 마음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이 사람의 매력도가 올라가요. 자꾸 연락하고 싶고 이 사람한테서 먼저 연락 오면 황송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막 하면 좀 귀찮은 마음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 자기 일 하고 열심히 살고 또 만났을 땐 또 같이 또 즐겁고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뭐 너 T야 뭐 이러 하면서 너 이게 저도 T거든요. 저도 T인데 공감 못하면 되게 좀 안 좋은 사람 약간 이런 문화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MBTI에서 뭐 네. T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MBTI 검사라는 게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내가 그거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러는 건데 그 내향성, 외향성 그리고 예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MBTI 성격 검사에서 나오는 거하고 정말 타고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그냥 그 시기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민하고 좀 신경에서 캐치하는 걸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경험이 늘어나면은 중화가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인공지능 네.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이게 상호작용이 점점 쌓이게 되면 사람들이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해주면은 좋아하겠지? 이게 예의지? 이 정도 배려는 해줘야지? 이런 거를 학습한 사람과 공감 능력은 있지만 그걸 의식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T인데 배려해주려고 신경 쓰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래요. 저도 희망이 있군요. 그럼요. 저는 극 T여가지고. T 매력적입니다. 저는 그래요? F인데.
그 연락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라는 거를 한다는 게 되게 좀 그 어떤 분들은 막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먼저 오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인간관계라는 게 또 먼저 한 번씩 주고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 연락한다는 거 이런 거 빈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젊은 세대한테는 저는 그냥 전화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전화도 잘 안 한다고. 네, 콜포비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게 예전에는 그냥 용건 있으면은 전화 그냥 바로 하고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새는 약간 무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전화를 잘 안 하고 일단 네. 톡으로 톡으로 뭐 긴 얘기 복잡한 얘기 할 거면은 통화해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하는 편인데 저도 사실 연락을 잘 안 합니다. 네. 예, 잘 안 하고 네. 꼭 일이 아니어도 뭐 고양이랑도 놀아야 되고 쉴 때는 내 할 일도 많으니까. 많아요. 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많은데 그럴 때 이렇게 방해받는 게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이 아프다든지 이런 건 연락 한번 톡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뭐 죽 선물이라도 좀 뭐 네. 보내면서 이런 거 정도면은 좀 괜찮고 그리고 그 빈도도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빈도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네. 예, 이 사람은 자주 연락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가끔 생존 신고 정도면은 족한 사람이구나.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페이스 맞춰서 그냥 얘기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하는 종류의 사람이야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은 그냥 연락하는 거 다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럴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 연락을 해주면은 가끔이라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연락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그냥 안부를 물어줘. 이러면은 와, 이 사람이 나를 세상에 불러내준다 네. 하면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먼저 연락을 잘 안 하는 타입인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끔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마음인 줄 아니까 조금 더 나은 제가 연락을 먼저 해요, 그냥. 네. 그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뭐 생각이 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가 뭐 잠깐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으면 그럴 때 한번 계기가 돼서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이게 좋네요. 가장 좋은 거일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누구하고 만났는데 얘기가 나왔어. 이 사람하고 너하고도 안 해. 반가워서 연락 한번 해봤어. 뭐 네. 이런 핑계가 있으면은 네. 참 좋죠.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내가 연락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을 떠올린다는 거고 그 사람을 좀 생각한다는 거에 어떤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또 너무 연락을 안 하면 약간 좀 우리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서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 번씩 그런 계기가 되면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건 좀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죠. 예. 네.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라고 막 하면서 전화가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연락해야겠냐 막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그냥 끊어지는 관계가 많아요. 이걸 유지를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도 있겠네요. 예,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연락을 안 해서 그냥 끊어질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래도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하면 돼요, 그냥. 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실까 싶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주도권을 내가 연락하면은 이게 되는 관계면은 주도권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럼 그 관계를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하고 만나고 얘기하면 좋아. 그럼 그냥 내가 연락을 하면 돼.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남인숙 작가님하고 지금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결국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듯이 이게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주변 사람들과 뭐 이래나 저래나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뭐 이런 마음가짐은 조금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좀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에 조금 더 친절하자. 친절하자. 예, 그냥 이 정도 생각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무언가 관계를 통해서 얻어야 되고 이 사람을 하나하나 평가하고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사는 걸 열심히 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중심에 내 삶을 놓고 열심히 살면서 세상에 친절하자. 이러면 모든 관계가 사실은 해결이 된다.
예,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른 수업의 저자 남인숙 작가님을 모시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내 인간관계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